안녕하세요. 대한한방내과학회 2024년도 추계 학술대회에 초음파 세션에 참가하시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메디스트림 의료기기팀의 한의사 조대현입니다. 본 강의는 본 행사인 오프라인 핸즈온 교육에 앞서 수강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교육 영상입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신 이후에 핸즈온에 참여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실습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갑상선 초음파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의 순서는 갑상선 해부학, 갑상선 질환, 갑상선 스캔, 그리고 실습의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갑상선의 해부학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갑상선은 내분비선 중 하나로 목 중앙 앞쪽에 위치하여 트라키아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나비처럼 생긴 모양으로 가운데 협부, 이스무스를 기준으로 좌엽과 우엽으로 나뉩니다. 각 엽의 크기는 대략 가로 3cm, 세로 5cm, 두께는 2cm 정도이며 무게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5g에서 20g 내외입니다. 이번에는 초음파로 갑상선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프로브를 횡으로 둔 트랜스버스 스캔입니다. 기도인 트라키아를 중심으로 사이로이드가 감싸듯이 위치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협부, 이스무스를 중심으로 라이트 로브와 레프트 로브가 있으며 레프트 로브 뒤쪽에 보이는 구조는 에소파거스, 식도입니다. 갑상선의 앞쪽으로는 SCM이 관찰되고요. 그리고 스트랩머슬은 설골 하부 근육군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양 옆으로는 총경동맥인 카로티드 아테리와 경정맥인 주글라 베인이 관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뒤쪽 먼 쪽으로는 경장근 머슬이 관찰됩니다. 이번엔 갑상선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갑상선염과 갑상선 결절이 있는데요. 그중 갑상선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로 관찰 가능한 갑상선의 질환으로는 크게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 난종, 그리고 갑상선의 염증성 질환이 있습니다. 이 중 갑상선염은 초음파로 단독 진단하기보다는 임상 증상 및 혈액 검사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검사에 비해 단순하고 비침습적이며 침상 옆에서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별 진단에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의계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갑상선염 질환은 증상을 동반한 갑상선염인데요. 증상으로 크게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저하증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고 항진증의 대표적인 질환은 그레이브스병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서 갑상선 초음파를 검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갑상선염 환자의 갑상선 양옆을 롱지튜디널 스캔으로 관찰한 영상입니다. 왼쪽은 B모드, 오른쪽은 컬러 도플러를 띄운 영상이고요. B모드 영상에서 정상 갑상선은 얇고 치밀한 실질 형태로 관찰됩니다. 한편 갑상선염 환자의 실질은 정상 갑상선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이 미만적으로 비대되어 보이며 실질의 에코도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섬유성 중격으로 인해 울퉁불퉁하게 균질하게 관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B모드에서 염증이 의심된다면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컬러 도플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급성의 염증에서는 실질 내 혈류 신호가 이와 같이 강하게 관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갑상선의 결절성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절은 초음파 영상상 타이라드라는 기준으로 감별하게 됩니다. 타이라드는 초음파에서 관찰되는 특징에 기초하여 갑상선 결절의 악성 가능성을 분류한 체계입니다. 결절의 모양, 구성, 에코, 그리고 방향성, 경계 등 여러가지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서 결절을 5단계로 분류하게 됩니다. 무결절, 비나인으로부터 로우, 인터메디에이트, 하이 서스피어스로 나뉘게 되며 이 카테고리와 결절의 크기를 종합하여
FNA를 시행할 것인지 혹은 팔로업 주기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와 같은 의학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여드린 도표는 타이라즈를 한국식 형태로 개편한 K-타이라드의 도표입니다. 앞서보다 조금 더 도식화되어 있고 단순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 5단계로 구성됩니다. 도표에 나와 있지 않은 1단계는 갑상선의 결절이 없는 무결절 상태를 의미합니다. 2단계는 비나인 양성 결절에 해당합니다. 등의 코 또는 고의 코의 해면 모양 결절, 부분 낭성 결절로서 낭성 부분 내에 회선꼬리 음영을 보이는 고의 코 병변, 이를 콜로이드 시스트라고도 지칭하고요. 마지막으로 순수 낭종도 2단계에 분류됩니다. 3단계는 probably benign, no suspicion으로 분류합니다. 암 의심 소견이 없는 낭성 결절 또는 등 고의 코 병변일 때 진단을 하며 2cm 이하 크기에서는 FNA를 시행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인터미디에이트 단계입니다. 암 의심 소견은 없으나 SCM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저음영을 나타내는 고형 결절이거나 혹은 낭성 결절, 등고의 코 결절이더라도 암 의심 소견이 있는 결절, 마지막으로 포스테리어 섀도우를 동반한 완전히 석회된 결절도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암 의심 소견이 있는 저의 코의 고형 병변은 C5로 5단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초음파상 암 의심 소견이란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점상의 고의 코 병변으로 관찰되는 미세석회화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톨러 댄 와이드, 길이보다 너비가 긴 비평행 방향성 결절, 세 번째로는 스피큘레이티드 또는 마이크로러빌레이티드 마진으로서 불규칙한 경계를 가졌을 때를 뜻합니다. 그 외에 악성 의심 소견으로는 결절의 외연이 갑상선 캡슐을 벗어난 엑스트라사이로이달 익스텐션, 그리고 칼시림이 깨진 형태인 에그쉘 병변, 혹은 갑상선 결절 내부로 베스큘러리티가 형성된 경우도 암 의심 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갑상선 결절의 모습을 측정하고 표현한 스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스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을 검사할 때는 7에서 15MHz의 높은 주파수를 가진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리니어 프로브는 갑상선과 같이 표재성 장기를 검사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갑상선 이외에도 경동맥, 유방, 피부, 근골격계를 스캔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갑상선 검사의 기본 자세는 목의 전면부에 위치한 갑상선이 최대한 잘 노출될 수 있도록 바로 누운 자세에서 앞턱을 들어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때 목을 너무 많이 젖히게 되면 이스무스가 트라키아에 눌려 관찰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반대로 목이 너무 안 젖혀졌다면 전반적으로 사이로이드의 파렌키말 관찰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각도로 필요에 따라 자세 조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입체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끝에서 끝까지 경계를 다 관찰한다는 느낌으로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으로는 아래쪽 인페리어 파트에서 위쪽인 슈페리어 파트 끝까지 마진을 확인하게 되고, 롱지튜디널 스캔으로는 라테랄 파트에서 센트럴 파트, 이스무스에 해당하는 센트럴의 끝까지 마진을 확인하는 느낌으로 스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캔을 하시면서 갑상선 실질은 정상인지, 실질 내에 결절이 있거나 혹은 조직이 치밀하지 않는지를 관찰하시면서 스캔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스캔 순서는 이스무스 스캔으로부터 라이트 로브의 횡 스캔과 종 스캔, 레프트 로브의 횡 스캔과 종 스캔을 이어서 관찰하게 됩니다. 우측 경부 림프절과 좌측 경부 림프절, 중심 경부 림프절까지 모두 촬영하였을 때 양방에서의 급여 표준 영상에 해당하는데요. 이번 실습 시간에서는 림프절 스캔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무스 트랜스버스 스캔의 모습입니다. 이스무스 뉴들은 자세에 따라서 트라키아에 눌려서 노드를 놓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포지션이 적당한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말리그넌시 노들은 넌 패러렐하게 자라다는 성질 때문에 특히 더욱 잘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스무스의 롱지튜디널 영상입니다. 특별히 이스무스의 노들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이 스캔을 생략을 하고 후에 양쪽 로브를 롱지튜디널 스캔할 때 함께 관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이트 로브 스캔 모습입니다. 라이트 로브 스캔은 아래쪽 마진으로부터 천천히 위쪽 마진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우엽이 잘 노출될 수 있도록 기본 자세는 환자가 턱을 든 상태에서 약간 좌측으로 돌리게 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로어 폴로부터 미드, 어퍼 폴 순서로 슬라이딩 하듯이 스캔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브의 롱지튜디널 스캔입니다. 롱지튜디널로는 라테랄로부터 센터럴까지 스캔을 하셔야 합니다. 갑상선은 종으로 긴 모양이기 때문에 로어 폴, 미드 폴, 어퍼 폴을 순차적으로 스캔해 주시는 과정이 이와 같이 필요하겠습니다. 롱지의 미드 포지션에서 스캔을 할 때 전반적으로 실질을 관찰하기가 가장 용이할 것입니다. 갑상선 정상의 실질은 전반적으로 균일하며 SCM이랑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고에코로 관찰되게 됩니다. 롱지튜디널 미드 로브에서 실질의 혈류가 과하게 들어가지 않는지 중간에 컬러도플러를 시행하여서 한 번씩 관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레프트 로브는 라이트 로브랑 반대로 턱을 우상측으로 돌려서 자세를 취한 뒤에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의 과정은 우측과 동일하며 특이사항으로는 트라키아 좌엽 사이로 식도가 관찰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레프트 로브도 라이트 로브랑 마찬가지로 트랜스버스 스캔을 먼저 시행하고 롱지튜디널 스캔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레프트 로브의 롱지튜디널 스캔입니다. 라이트랑 반대로 역시 턱을 우상측으로 돌려서 자세를 취한 상태로 로어 폴, 미드 폴, 어퍼 폴 순서로 빠짐없이 스캔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의 급여 초음파 영상은 병변이 없는 경우와 병변이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8장의 스캔으로 충분하지만 갑상선에 병변이 있는 경우라면 병변의 횡스캔, 병변의 종스캔, 그리고 크기 측정 영상을 추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성 메디슨 초음파의 영상 AI 기술인 S디텍트를 활용하여서 초음파 영상에서 보이는 갑상선 결절 의심 부위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관찰하시겠습니다. 시술자가 트랩볼을 활용하여서 의심 구역을 이와 같이 드래그 하게 되면 AI는 자동으로 결절, 낭종 의심 부위의 경계면을 제시하고 내부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내부의 구성과 경계의 형태, 에코 등에 대한 평가를 1차로 AI가 제시하면 노란색처럼 시술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고 아래에는 이와 같이 K-타이라이드에 따른 단계가 자동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레포트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결절의 크기와 단계가 관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의 급여 영상 검사를 잘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암이 있거나 암이 의심될 때 1회 인정,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 종양이 확인된 경우 1회 인정으로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의 취향에 따라서 영상을 더 적게 남기거나 혹은 컬러 도플러를 추가해서 더 많은 영상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동맥의 초음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의 순서는 경동맥의 해부학, 스캔 방법, 내중막을 측정하는 IMT, 플라크, 그리고 협착, 스테노시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입니다. 심장에서 어센딩 아우트가 올라오고 아오르틱 아치를 기준으로 먼저 우측에서 크게 브라키오세팔릭 아테리, 레프트 CCA,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로 분지되고 우측의 브라키오세팔릭 아테리는 다시 라이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 라이트 CCA로 분지되게 됩니다. 분지된 CCA는 올라오면서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분지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고개를 검사 반대방으로 돌려서 관찰되는 CCA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CCA는 올라오면서 경추의 3번과 4번 사이에서 내경동맥인 ICA와 외경동맥인 ECA로 분지하게 됩니다. ECA는 올라와서 얼굴 쪽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페이셜 아테리도 되고요. ICA는 머리까지 올라가서 두개골 내부에 혈류를 공급하는 윌리안 서클을 구성하게 됩니다. 안테리오 라테랄에서 프로브를 접근해서 ECA와 ICA를 겹쳐 잡았을 경우 ECA는 비교적 ICA보다 슈퍼피셜한 위치에 자리 잡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부학적으로 ECA는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얼굴 쪽으로 분지가 되기 때문에 프로브 마커가 보다 얼굴 쪽, 앞쪽을 향하게 되고 ICA는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뒤통수로 주행하기 때문에 프로브 마커가 뒤통수 쪽을 향할 때 조금 더 잘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꼬여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프록시말의 ICA와 ECA로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최대한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끝까지 관찰하면서 실제로 ICA와 ECA가 어느 방향으로 주행하는지 면밀하게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ICA와 ECA를 초음파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ICA 혈관의 직경은 ECA의 직경보다 조금 더 크며 뒤쪽으로 깊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ECA는 분지되는 혈관이 관찰되며 펄스 도플러를 띄었을 때 저항값이 높은 경향을 띱니다. 또한 관자놀이에 관자동맥을 두드렸을 때 ECA의 파형은 동요되는 것도 하나의 감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경동맥의 스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프로브는 갑상선과 동일하게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하고요.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가볍게 턱을 들고 검사 반대측으로 살짝 돌려서 경동맥이 최대한 잘 노출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은 원통처럼 생겼고 내벽의 비후나 내벽의 플라크로 인해서 협착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여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SCM 머스를 윈도우로 하여 관찰을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SCM을 안테리어로 관찰하는 것보다 포스테리어나 라테럴로 관찰하는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한 케이스도 있고 비만한 환자의 경우에는 저글라 베인을 윈도우로 활용하여서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의 포인트는 먼저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CCA의 프록시말 파트, 쇄골 쪽으로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디스탈 파트까지, 그리고 팽대부인 벌브를 지나서 ECA와 ICA가 분지되는 바이퍼케이션까지 쭉 스캔을 하면서 플라크의 유무 혹은 IMT 두께를 빠르게 스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확인된 플라크 혹은 두꺼워진 IMT가 있다면 이번에는 정확한 계측을 매주얼을 위하여 롱지튜디널 스캔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IMT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동맥의 혈관벽은 내막, 중막, 외막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내막과 중막을 합쳐서 IMT, Internal Media Thickness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플라크가 생기는 부분은 내막에서 중막 부분이고요. 내중막의 두께 정상치는 측정 방법이나 연령, 인종,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을 봤을 때는 남성은 0.7mm, 여성은 0.6mm 정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령 등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IMT가 10mm 이상인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IMT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롱지튜디널 스캔으로 CCA의 디지털 파트와 ECA 및 ICA가 구분되는 구역인 바이퍼케이션이 동시에 노출되는 영상을 잡습니다. 이때 초음파 빔의 방향으로부터 먼 쪽과 가까운 쪽 혈관벽이 모두 뚜렷이 보이도록 평행하게 영상을 잘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CCA의 양쪽 혈관벽이 잘 노출된 상태로부터 IMT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초음파 빔으로부터 먼 쪽인 far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까운 쪽 벽은 혈관과 혈액 간의 전도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적인 측정 위치는 바이퍼케이션에서 5에서 10mm 정도 근위부에 위치한 CCA의 far에서부터 1cm 정도로 고든 부위의 내중막을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이미지가 바로 해당 구역에서 CCA의 IMT를 측정한 모습입니다. 삼성 메디슨의 초음파를 활용하여서 IMT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능인 오토 IMT를 작동시킨 모습입니다. 바로 IMT를 측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파워월의 전체 구역을 약 860회 정도 측정하여서 평균값을 내놓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MT를 측정하는 구역은 바이퍼케이션으로부터 약 5에서 10mm 심장 쪽 근위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트랙볼을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ROI를 따로 설정한 이후 1cm 정도의 구역을 측정하는 것을 IMT 측정의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라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라그란 주변의 부위보다 IMT가 50% 이상 두꺼워진 병변 또는 내강으로 최소한 0.5mm 이상 튀어나온 병변 또는 내중막 복합체를 포함한 전체의 두께가 1.5mm 이상인 구조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 플라그의 유무는 IMT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며 플라그가 존재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플라그를 기술을 할 때는 개수, 위치, 형태, 크기, 표면 상태, 에코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게 됩니다. 이때 플라크는 언스테이블한 플라크와 스테이블한 플라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플라크가 하이퍼에코익하거나 언에코익한 경우, 움직임이 있는 경우, 표면이 이레귤러하거나 얼서가 존재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플라크가 불안정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불안정한 플라크는 떨어져 나와서 뇌졸중을 발생시킬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다양한 플라크 병변의 모식도를 관찰해 보십시오. 경동맥에서 플라그를 매주할 때는 플라그의 높이가 가장 높은 부분을 매주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실 때에는 혈관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매주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에리아 측정법이나 혹은 롱지튜디널로 측정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스테노시스의 메저먼트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측정 방법은 다이아미터를 측정하는 방법과 에어리아를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아미터 측정법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롱지튜디널 영상으로부터 측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측정 방식에 따라서 NASCT랑 ECST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NASCT 같은 경우에는 분모를 혈관의 보통의 내강 직경을 기준으로 하고 분자를 이 직경으로부터 가장 협착된 부분의 직경을 뺀 다음 측정되는 차이값을 분자로 두게 됩니다. 반면 ECST 같은 경우는 해당 병변에서 플라크를 포함한 전체 혈관의 직경을 분모로 둔 뒤 여기서부터 플라크가 침범하지 않는 부분을 뺀 만큼의 병변을 분자로 두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아무래도 이 CST의 값이 NASCT 측정값보다 평균적으로 크게 측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양방에서는 에어리어 측정법과 더불어 ECST의 측정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ECST는 플라크가 가장 높은 부분으로부터의 총직경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호모제너스한 플라크를 활용할 때, 측정할 때보다 유용합니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위험도가 높은 환자인 경우라면 혈류 속도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협착 정도를 보다 더 정확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관이 원통형으로 생긴 반면에 플라크가 쌓여있는 부분은 한쪽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브의 방향에 따라서 플라크의 정도가 과소평가되거나 반대로 과대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혈관의 중심을 지나는 정확한 직경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향에서 플라크를 측정함으로써 정확한 플라크의 성상을 파악을 하시고 측정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단순히 롱지로 보지 않고 아까처럼 트랜스버스로 먼저 크게 스크린을 한 다음에 위치와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캔 방향에 따른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트랜스버스 뷰를 활용한 에어리어 측정법이 같이 활용됩니다. 스테노시스가 가장 심한 부분에서의 면적을 측정하여 협착률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에어리어 측정법도 역시 점선 하나하나 구분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검사의 방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케이스에 따라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스테노시스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된 경동맥 협착률에 따라서 협착률이 50% 미만일 때는 초음파로 팔로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협착률이 50% 이상이거나 혹은 50% 미만이지만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CT나 MRI 같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상 결과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거나 단순히 팔로업을 하거나 혹은 중재로서 내막절제술이나 스텐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플러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도플러의 기본 개념 및 컬러 도플러, 펄스 도플러, 도플러의 해석 등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우선 도플러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플러 이펙트란 어떤 파동의 파동원과 관찰자 간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진동수와 파장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요. 혈관 초음파에서는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서 혈류의 방향과 속도를 관찰하고 이를 이용하여서 혈관이 좁아진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컬러 도플러입니다. 먼저 컬러 도플러를 보시면 혈류의 방향과 속도를 보여주는 이 도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이 바를 컬러 맵이라고 지칭합니다.
컬러 맵을 기준으로 혈류의 방향에 따라 색을 나타나게 되고 혈류의 속도에 따라서 그 밝기가 조금 더 밝아지거나 혹은 어두워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다가오는 혈류, 아래쪽은 멀어지는 혈류를 나타냅니다. 컬러 맵의 중간은 도플러 변이가 0으로서 검게 표시되고 빨간색과 파란색 표시를 막론하고 상대 속도가 빨라질수록 밝은 음영, 느려질수록 어두운 음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색상의 밝기로 혈류의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컬러 맵의 속도 범위는 나이키스트 리미트라는 개념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 리밋을 초과하는 난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노랗거나 연두색이 동반된 얼룩덜룩한 모자이크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컬러 엘리어싱 아티팩트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컬러 엘리어싱 아티팩트 영상입니다. 본래 멀어진 혈류를 붉은 값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림에서는 붉은 값을 넘어서서 노란색 혹은 다시 푸른빛으로 나타나는 모자이크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혈류의 흐름을 관찰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컬러 게인을 낮추거나 혹은 컬러 벨러시티의 스케일을 넓힘으로써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펄스 도플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펄스 도플러는 다른 말로는 스펙트럴 도플러라고도 불립니다. 펄스 도플러란 혈류를 펄스로 보여주는 도플러로서 혈류의 파형과 속도, 방향, 저항값 등을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펄스 도플러를 띄웠을 때 영상 중간을 가로지르는 선은 초음파빔의 입사 방향을 보여줍니다. 네모 박스는 컬러 박스라고 지칭을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게 될 영역을 보여주게 됩니다. 중간에 혈관 방향과 일치하게 잡혀있는 이 선은 앵글 커서라고 부르며 앵글 커서 전후로 평행하게 보이는 두 줄은 샘플 볼륨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컬러 박스의 크기는 장비에서 네모 상자 버튼을 눌러서 실선을 조절하고 앵글은 스티어 값으로 회전하여 조절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컬러 박스와 샘플 볼륨이 함께 움직이며 각도는 60도 정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컬러 박스와 샘플 볼륨이 60도로 움직임에 고정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플러는 혈류 속 적혈구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도플러 변이가 생기는 것을 활용하여서 정보를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도플러 변이는 수신 주파수와 송신 주파수 간의 차이인데요. 다가오는 혈류와 멀어지는 혈류 간의 차이가 나는 진동수를 활용하여서 도플러 정보를 얻어내게 됩니다. 도플러의 변이 주파수는 반사체의 속도와 입사각의 코사인 값과 비례하므로 코사인 세타 값이 1에 수렴할수록 초음파 입사각이 적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0도일 때 가장 정확하지만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각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0도에서 60도 사이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기를 권고합니다. 대체로 60도 정도를 고정해서 사용을 하고 그 고정된 값을 사용함으로써 검사의 재현성을 높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샘플 볼륨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샘플 볼륨의 크기는 혈류의 흐름이 있는 부위에서 수신된 도플러 신호의 영역으로 샘플 게이트 또는 레인지 게이트라고도 합니다. 두 개의 짧은 평행선 폭이 샘플 최적의 단면적을 결정하고 위치는 혈류 속도가 가장 빠른 혈관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샘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샘플 볼륨이 큰 경우 다양한 속도의 혈류가 검출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굵게 나타나게 됩니다. 적당한 크기의 볼륨을 설정하여서 평균값이 비슷하고 뚜렷한 스펙트럼 획득하는 것이 보다 권장됩니다. 이 영상은 펄스 도플러상 엘리어싱 아티팩트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와 같은 아티팩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티팩트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베이스라인을 조절하거나 펄스 반복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펄스 도플러상의 알래싱 아티팩트를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펄스 반복 주파수를 증가시키거나 기준선을 조정하는 방법 외에도 도플러 변이를 감소시키거나 초음파의 주파수를 감소시키거나 입사 각도를 작게 만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도플러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펄스 도플러에서는 혈류의 속도와 패턴, 협착 부위의 위치 및 정도, 혈류의 양과 평균 속도, 그리고 맥동 지수 및 저항 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 PES는 피크 시스톨릭 벨로서티의 약자로서 수축기의 최고 혈류 속도를 표시하며 ED는 엔드 디아스톨릭 벨로서티로서 이완기 마지막의 혈류 최저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비교하여서 비율을 하는 것이 PS와 AD 비율이고요. 아래에는 하트레이트도 표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부의 동맥들 중 총경동맥, 내경동맥, 외경동맥의 대략적인 펄스 웨이브상의 특징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CCA와 ECA는 비교적 빠른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를 보여주는 반면 ICA는 조금 낮은 파형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크와 엔드 디아스톨릭 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말초 저항이 높다는 뜻인데요. CCA와 ECA에 대비하여서 ICA는 저항 파형이 좀 낮고 뭉툭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펄스 웨이브에서 얻어진 혈류 속도를 바탕으로 협착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습입니다. 경동맥 표준 첨퍼 영상의 목록입니다.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여기서는 트랜스버스 뷰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뷰가 혈관의 원위부, 근위부에 따른 롱지튜디널 뷰 스캔에 해당하며 협착과 플락으로 인한 혈류 상태 변화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검사에서는 칼라 도플러 및 펄스 도플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미한 병변이 없다면 원위부의 총경동맥을 체크하는 것 정도로 충분하며 만약에 협착이 있다는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트랜스버스 뷰를 포함함으로써 에어리어 측정법을 활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상을 우측과 좌측 모두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CCA를 트랜스버스 뷰로 본 영상입니다. 가장 프록시말한 쇄골 근처 부분으로부터 디스탈 CCA, 팽대부인 버알프를 지나 ECA와 ICA가 구분되는 구역까지 쭉 올라가면서 스캔을 하면서 플라크의 유무와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기에 경동맥이 갑상선보다 마커 쪽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우측을 보고 있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미드 CCA를 롱지튜디널 뷰로 관찰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앞에 보이는 근육은 SCM입니다. SCM을 윈도우로 활용하여서 경동맥을 관찰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월, 초음파빔에서 원 파월과 가까운 니어월을 모두 평행하게 잘 노출되도록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동맥을 한 방향에서만 관찰하기보다는 원통형 구조를 다양한 방향에서 본다는 생각으로 프로브를 SCM을 윈도우로 하는 각도 외에도 저글라 베인을 윈도우로 하는 각도 등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적절한 영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컬러 도플러를 켠 영상입니다. 우측의 칼라바를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표현되는 총경동맥의 관상구조 위에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혈관구조는 저귤라 베인입니다. 동맥과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혈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색깔이 반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펄스 웨이브를 실행한 영상입니다. 적절한 파형이 확보될 때까지 조심스럽게 프로브를 틸팅해주면서 적절한 파형이 획득되면 프리즈를 하고 매주어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프락시말 CCA로부터 벌브와 ECA, ICA로 분지되는 영역을 롱지튜디널로 관찰한 영상입니다. 마커의 방향과 각도를 조절하다 보면 때로는 ICA가 관찰되기도 하고 때로는 ECA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슈퍼피셜한 부위에서 얇게 관찰되는 구조가 ECA라면 보다 딥한 부위에서 넓게 관찰되는 구조가 ICA에 해당합니다. ICA 구조를 잡은 상태에서 컬러 도플러를 시행한 영상입니다.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연관성이 높은 ICA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CA에서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시행한 모습입니다. ECA 혹은 아까 보셨던 CCA에 비해서는 피크가 뭉툭한 그래프가 관찰되며 피크 시스톨릭과 엔드 디아스톨릭 간의 속도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삼성 메디슨의 IMT 자동 측정 기능인 오토 IMT를 시행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전체를 모두 측정하는 방법보다는 트랙볼로 관심 영역을 조정하여서 바이펄케이션으로부터 5에서 10mm 근위부의 CCA 부분을 1cm 정도의 길이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초음파 빔으로부터 먼 파존만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니어존 같은 경우에는 혈관벽과 혈액 사이에 전도율 차이로 인하여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에 이 아티팩트 우려가 적다면 초음파 빔에 가까운 쪽 혈관벽의 측정 결과도 같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음파의 기본 원리와 스캔, 그리고 스캔 방법과 기술, 스캔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경우 영상을 이해하는 것이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핸즈온을 통해서 실제 스캔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회복적 구조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눈에 익히고 습득을 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교육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대한한방내과학회와 메디스트림이 합작하여 제작한 복부 초음파 핸즈온 사전교육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